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인생 노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제 채널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공감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낡은 시골집 마루에서 먼지 쌓인 서랍 하나가 열렸습니다. 흔들리는 손으로 80대 노인이 꺼낸 건 60년 전의 통장 한 장. 일본 은행 이름이 희미하게 적힌 그 종이엔 숫자 하나가 찍혀 있었죠. 이만엔 17 소년이 목숨 걸고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4억 7천만 원. 그 순간 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며느리의 미소가 달라졌죠. 돈이 만든 효도가 시작됐고 진심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걸, 가족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걸. 그래서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돈이 아닌 마음을 물려주기로.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으로 떠난 건 17살 때였어요. 2943년 조선은 가난했고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죠. 우리 집은 특히 더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셨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제가 5이었는데 전부 굶주림에 익숙했습니다. 영수야, 너라도 가서 돈 벌어야겠다. 어머니의 목소리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손에 쥔 건 누더기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배 안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죠. 돌아가면 뭘 해드려야 하나. 흰쌀밥 한 그릇이라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일본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낯선 말들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따라가야 했어요. 공장으로 끌려갔죠. 쇠를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철가루가 얼굴에 달라붙었고 손은 금세 까맣게 그을렸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쉬는 날은 없었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이 있었거든요. 조금이지만 모을 수 있었어요. 이 돈은 내 가족의 희망이야. 나는 밤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얼마를 모았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모아야 하는지, 매달 월급의 절반을 따로 챙겨뒀어요. 밥을 덜 먹고 옷을 꿰매 입으면서도 그 돈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장에 있던 조선 사람들은 가끔 물었어요. 너 그렇게 모아서 뭐하게? 집 짓고 어머니께 편하게 해드리려고요. 그들은 웃었습니다. 꿈 같은 소리라고.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어요. 2년이 지났을 때 모은 돈이 2만 엔이 됐습니다. 당시로선 엄청난 액수였죠.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나는 기뻤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전쟁이 더 심해졌어요. 공습 경보가 울렸고 폭격기들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공장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갔죠. 도망쳐, 빨리. 나도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불길이 하늘까지 치솟고 있었어요. 그 안에 내 짐이 있었습니다. 통장도 노트도 전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하지만 다행히도 통장은 옷 안주머니에 있었어요. 피난 가면서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전부였으니까요. 해방 소식이 들렸을 때
나는 여전히 일본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나는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고향에 돌아가면 뭐가 남아 있을까? 귀국선을 타기 전 나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일본 은행이었죠. 이 돈을 예금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조선으로 돌아가신다면서요? 그럼 찾아가시지 않고요? 나중에 찾으러 오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언젠가 다시 일본에 와서 이 돈을 찾아 가족들에게 쓰겠다고 통장에 도장을 찍고 종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고 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전쟁이 모든 걸 바꿔놨죠. 영수야, 내가 살아 돌아온 게 어딘데. 어머니는 울면서 나를 껴안으셨어요. 나도 울었습니다. 그 돈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요. 몇 년이 지나고 나는 같은 마을에 사는 처녀와 결혼했습니다. 순이라는 이름이었죠. 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작은 논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 태식이, 둘째 딸 미경이, 막내 아들 태준이. 셋 다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태식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였어요. 책가방을 사줄 돈이 없었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일본에 있던 돈은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너무 오래됐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한번 알아보지 그래요? 나중에. 지금은 때가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돈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젊었을 때의 꿈이었고 순수했던 시절의 증거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가끔 불평했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다른 애들은 다 새 옷 입는데 우리만 왜 이래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믿음이지. 태식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리 없었죠. 나도 어렸을 땐 몰랐으니까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하나둘 집을 떠났어요. 태식이는 서울로 올라가 사업을 한다고 했고 딸은 시집을 갔습니다. 막내만 곁에 남아 농사를 도왔죠. 태식이가 도시로 떠난 건 2980년대였습니다. 그 애는 야심이 컸어요. 가난한 집안을 벗어나고 싶어 했죠. 아버지, 저는 서울에서 성공할 겁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하지만 욕심은 부리지 마라. 욕심이요? 욕심 없이 어떻게 성공해요? 태식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젊은이들은 자기 방식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처음 몇 년은 연락이 뜸했습니다. 가끔 전화가 와도 짧게 끝났죠.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그러다 결혼한다는 소식이 왔어요. 선영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도시 출신이었죠. 결혼식에 갔을 때 며느리는 나를 보며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버님, 양복은 안 입으세요? 이게 제일 좋은 옷이네. 선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서 실망이 보였어요. 태식이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무역업이었죠. 중국에서 물건을 사다가 파는 일이었어요. 잘 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큰 계약 따냈어요.
이제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나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게 싫을 리 없죠. 하지만 며느리는 늘 불만이 많았어요. 명절 때 내려오면 툭툭 말을 던졌습니다. 아버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요.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겠나. 그래도 뭔가 있으시잖아요. 땅이라도.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불편했어요. 우리 땅은 겨우 밥 먹고 살 정도였으니까요. 손녀 지은이가 태어난 건 2990년대였습니다. 작고 예쁜 아이였어요. 태식이는 기뻐하며 말했죠. 아버지, 손녀 보러 서울에 올라오세요. 나는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갔습니다. 좁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했어요. 지은이를 안았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지은이가 말을 배우고 처음 한 말이었어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지은이는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조용하고 책을 좋아했죠. 내가 시골에서 올라가면 항상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얘기 해주세요. 무슨 얘기?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요. 나는 조금씩 들려줬어요. 일본에서 일했던 이야기, 힘들었지만 꿈이 있었던 시절 얘기. 지은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멋있어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아무도 나를 그렇게 불러준 적이 없었거든요. 태식이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문제였어요. 거래처 하나가 부도가 났다고 했죠. 괜찮아요, 아버지.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어요.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았죠. 태식이 요즘 어떻게 지내냐? 아내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전화해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태식이가 나타났습니다. 차를 몰고 시골집 앞에 섰을 때 나는 놀랐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거든요. 수척하고 눈빛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래? 무슨 일 있냐? 태식이는 마루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빚이 얼마나 됐는데? 3억이요. 아무리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억이라니. 내가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죠. 집은 이미 은행에 넘어갔어요. 지금 전세로 겨우 살고 있습니다. 선영이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을 보니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태식이가 정말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얼른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는 게 어딨냐. 하지만 아버지 말고는 기댈 데가 없어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게 뭐가 있겠어요. 땅을 팔아봤자 얼마 안 되고 저축한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일본에 두고 온 통장. 태식아. 예, 아버지. 예전에 일본에서 일할 때 모은 돈이 조금 있긴 하다. 태식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희망이 번쩍였죠.
정말요? 얼마나 되는데요? 2만 엔이었어. 지금은 모르겠다. 그거 찾을 수 있어요? 글쎄, 60년도 더 됐는데. 그래도 한번 알아봐요. 제발요, 아버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통장을 꺼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까지 매달리는데 외면할 순 없었죠. 다음 날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어요. 그 안에 낡은 보자기가 있었고 보자기를 풀자 통장이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어요. 일본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나는 그걸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보는 거였어요. 이게 그거예요? 태식이가 다가왔습니다. 눈을 빛내며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일본 은행이네요. 아버지, 이거 진짜 찾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 해봐야지. 우리는 일본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담당자가 말했어요. 은행 지점이 아직 남아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셔야 해요. 태식이는 바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나는 말렸어요. 그냥 두자. 괜히 헛수고만 할 것 같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결국 우리는 일본으로 갔습니다. 태식이와 나 둘이서. 선영이는 집에 남았어요. 도쿄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6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들은 빠르게 걸어 다녔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통장에 적힌 주소를 따라갔지만 그 자리엔 다른 건물이 서 있었어요. 여기가 아닌가 봐요. 태식이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처 은행 지점으로 갔죠. 실례합니다. 이 통장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더니 상사를 불렀어요. 그 상사가 또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나이 든 직원이 나왔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니 말했어요. 손님, 이 예금은 아직 유효합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태식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요? 예. 다만 계산이 복잡합니다. 이자와 환율, 복리 계산을 해야 해서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틀 정도 주십시오.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태식이는 잠을 못 잤어요. 계속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죠. 아버지, 이게 진짜일까요? 모르겠다. 기대는 하지 마라. 하지만 나도 잠이 안 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틀 뒤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개인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4억 7천만 원. 순간 숨이 멎었어요. 태식이는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4억 7천만 원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요. 나는 믿기지 않았어요. 2만 엔이 이렇게 될 수 있다니. 이자가 60년 넘게 붙었고 복리로 계산됐습니다. 게다가 엔화 가치도 올랐고요. 태식이는 떨리는 손으로 내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진짜예요. 진짜라고요. 직원이 말했어요. 인출하시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권과 도장을 가져오셨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에서 꺼냈죠. 그럼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일본에 머물렀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돈이 한국 계좌로 들어왔죠. 태식이는 울었어요. 은행 밖으로 나와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나는 그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 돈이 정말 우리에게 온 건가? 한국으로 돌아온 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태식이는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새 집을 얻었죠. 선영이는 웃음꽃이 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방도 넓고 좋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시골이 편하다. 그래도 여기가 좋잖아요. 병원도 가깝고 며느리는 매일 반찬을 해왔습니다. 태식이는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효자가 따로 없었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효도가 아니라는 걸, 돈 때문이라는 걸.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딸 미경이도 왔고 막내 태준이도 왔어요. 다들 웃으며 떠들었지만 나는 불편했습니다. 아버지, 남은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빚을 갚고도 2억 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냥 두려고. 은행에 그냥 두시면 아깝잖아요. 투자라도 하시지. 난 투자 같은 거 모른다. 선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좀 운용해 드릴까요? 부동산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데. 됐다. 목소리가 딱 잘렸습니다. 선영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지은이만 조용히 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14살쯤 됐을 때였어요. 아이는 물었죠. 할아버지, 그 돈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다. 왜? 그런 것 같아서요. 다들 할아버지한테 잘해주는데 할아버지는 안 행복해 보여요. 나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영리하구나. 할아버지,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면 돈은 그냥 종이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 간의 분위기는 이상해졌습니다. 태식이는 사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큰 걸 버리겠다고 했죠. 아버지, 자금이 좀 필요해요. 얼마? 5천만 원만요. 곧 갚을게요. 나는 주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석 달 뒤에 또 왔어요. 아버지, 이번엔 7천만 원만요. 또, 이번 건 진짜 확실해요. 곧 2배로 불려드릴게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또 주었어요. 선영이는 차를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명품 가방도 사고 싶다고 했죠. 태식이는 그때마다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아내한테 뭐 좀 사줘도 될까요?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장을 내밀었어요. 알아서 해라.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반이 사라졌어요. 어느 날 선영이와 태식이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그럼 어떡해? 우리 살아야지. 아버지 돈이 무한정인 줄 알아? 나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내 방으로 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내가 왜 미안해?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상처 드려서요. 괜찮다. 너는 착하구나. 지은이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커서 할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진짜 유산을 남기겠다고. 태식이의 사업은 또 실패했습니다. 투자했던 돈이 다 날아갔어요. 그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워 한숨만 쉬었습니다. 선영이는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아버님, 남은 돈은 저희한테 미리 주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시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식이는 아내를 말렸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의 눈엔 돈만 보였어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죠. 지은이가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가족에게 남기면 안 되겠다고. 오히려 독이 될 거라고. 다음 날 나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혼자서요. 신탁 상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걸 원하시나요? 손녀 이름으로 돈을 묶어두고 싶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찾을 수 있도록요.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절차와 방법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수익자는 김지은입니다.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요. 아직 어립니다. 성인 되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남은 돈 전부를 지은이 명의로 신탁했습니다. 1억 3천만 원. 그리고 조건을 달았어요. 지은이가 20살이 되면 찾을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밤에 편지를 썼습니다. 지은이에게 남길 편지였어요. 지은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돈을 남긴다. 하지만 이건 그냥 돈이 아니야. 60년 전 할아버지의 땀과 꿈과 순수함이 들어있는 거란다. 이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려라. 진심은 세월을 이기지만 욕심은 하루를 넘기지 못한단다. 할아버지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야. 너는 착한 아이니까 잘할 거라고 믿는다. 사랑한다. 우리 손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그날 밤 나는 편하게 잠들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태식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통장 좀 보여주세요. 왜? 확인 좀 하려고요. 나는 통장을 건넸습니다. 태식이는 잔액을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버지, 돈이 왜 이렇게 없어요? 썼지. 어디에요? 내가 쓸 때 썼다. 태식이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엔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선영이는 노골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쓰신 거예요?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물어? 저희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태식이와 선영이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싸늘해졌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지은이만 가끔 혼자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고 말고. 엄마 아빠가 화났어요. 알고 있다. 할아버지는 슬프지 않으세요?
나는 지은이를 안아줬습니다. 너만 있으면 할아버지는 행복하단다. 지은이는 내 품에서 울었어요.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해 겨울, 나는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렴으로 번졌어요. 병원에 입원했죠. 태식이가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죽진 않는다. 의사는 말했어요. 고령이라 회복이 느릴 거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나는 태식이를 불렀습니다. 태식아. 예, 아버지.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돈을 너무 쉽게 줬어. 그래서 내가 돈의 무게를 모르게 됐어. 태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한테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 마음이었어. 그걸 너한테 가르쳐 주지 못했구나. 아버지, 남은 돈은 지은이한테 갔다. 그 앤 알 거야. 돈의 진짜 의미를. 태식이는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알면 됐다. 이제라도. 나는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봄이 와 있었어요. 그해 봄,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내가 발견했죠. 여보, 일어나세요. 여보. 하지만 나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고통도 없었어요. 그냥 잠든 것처럼. 장례식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족들, 동네 사람들. 태식이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선영이도 울었지만 그건 진짜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안 흘렸습니다. 그냥 멍하니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죠. 3일장을 치르고 화장을 했습니다. 유골은 고향산에 뿌렸어요. 내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할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있었어요. 봉투에 적힌 이름. 김지은.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였어요.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지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지은아, 왜 그래? 지은이는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선영이가 읽었어요. 얼굴이 굳어졌죠. 이게 무슨... 태식이도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편지엔 신탁 계좌 정보도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이 명의로 된 돈 1억 3천만 원. 선영이가 먼저 말했어요. 이건 우리 돈이야. 지은이는 아직 어리고. 여보. 뭐? 사실이잖아. 아버님이 돈을 함부로 처리한 거야. 태식이는 아내를 말렸습니다. 그만해. 아버지 뜻이야. 당신 정신 차려. 하지만 태식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지은아, 미안하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지은이는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울었어요. 선영이는 나가버렸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지은이는 16살이었습니다. 돈을 받기엔 어린 나이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려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어요. 사람을 돕고 싶었거든요. 대학 2학년 때 20살이 됐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지은 씨, 신탁 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은이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통장에 적힌 금액, 이자가 붙어 1억 5천만 원이 됐더군요. 그 돈으로 지은이는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이름은 김영수 희망장학금.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죠. 첫 수여식 날 지은이는 학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제 할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60년 전 17살 소년이 일본에서 흘린 땀의 가치입니다. 그분은 평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어요. 여러분도 돈보다 진심을 먼저 배우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뒤편에 태식이가 서 있었어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태식이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아빠, 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아버지께 면목이 없구나. 아빠도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 늦었지만. 태식이는 딸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선영이는 그날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재단은 잘 운영됐습니다. 지은이는 졸업 후 재단에서 일했어요.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하고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어요. 선생님, 왜 이 일을 하세요? 지은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돈은 쌓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하는 거라고. 멋진 분이셨나 봐요. 네,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는 할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할아버지, 잘하고 있죠? 제가 할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 언제나 가지고 다녔어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통장에 적히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이자를 남긴단다. 지은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지은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다고, 진심이었다고. 그 진심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그게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재단은 더 커졌어요. 장학생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의사가 됐고, 누군가는 선생님이 됐고, 누군가는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그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태식이도 변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가게를 차렸어요. 식당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줬죠.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정직하게 살려고요. 태식이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어요. 선영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재단 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지은이를 도왔어요. 지은아, 엄마가 미안하다. 괜찮아요, 엄마.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
어머니와 딸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30이 됐어요. 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이 됐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재단 이사님, 이 모든 걸 시작한 계기가 뭔가요?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들려줬습니다. 17 소년의 이야기를, 일본에서 2만 엔을 모았던 이야기를, 60년 뒤 그 돈이 4억이 됐던 이야기를,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다는 이야기를. 기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할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그 진심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사가 나간 뒤 많은 사람들이 재단에 연락했습니다. 후원하고 싶다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습니다. 그해 가을,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장학생들, 후원자들, 가족들. 지은이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은 제 할아버지 김영수의 뜻으로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유하셨어요. 그분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심은 세월을 이긴다. 사랑은 이자를 남긴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태식이는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부자였다는 걸.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함께 할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태식이, 선영이, 지은이. 셋이서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아버지, 잘 계시죠? 태식이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남긴 게 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편지를 꺼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지은아, 이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려라. 진심은 세월을 이기지만 욕심은 하루를 넘기지 못한단다. 사람의 마음은 통장에 적히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이자를 남긴단다. 세 사람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쳤고 나뭇잎이 반짝였어요. 그 순간 모두가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함께 있다는 걸,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지은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도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거였습니다. 진심으로 사랑으로. 그게 김영수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 숫자가 아니라 진심. 그리고 그건 세월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남긴 울림은 계속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까지. 60년의 기다림. 4억 7천만 원. 하지만 진짜 가치는 숫자로 잴 수 없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순수함이었고, 땀이었고,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인생노트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